좀 늦게 시작했죠. 그죠? 제가 조금 늦기도 했고요. 여기 시스템이 또 약간 뭐 정비가 좀 필요해서 하다 보니까 벌써 10시 12분이 돼 버렸습니다. 물론 제가 한 30분쯤 일찍 와 가지고 준비했으면은 뭐 시스템도 빨리 정비가 됐을 텐데. 우리 공동 모두의 책임인 걸로 좀 해 주시죠. 저랑 비욘디 PD님이랑. 자, 월요일 날 아침입니다. 이제 뭐 예, PD님 소리가 작게 들린다고 해서요. 마이크를 좀 더 위로 올릴까요? 조금 나으신가요? 조금 나으시려나요? 혹시라도 그 목소리 작거나 뭐 에러 뜨거나 하면은 좀 말씀 주세요. 그럼 저희들이 그때그때 바로 조정하겠습니다. 네. 10월 21 일이죠. 벌써 10월 21 일입니다. 그래서 완연한 가을에서 어제부터는 좀 춥더라고요, 이제. 예, 어제부터는 이제 추워서 날이 이제 완전 조만간 겨울로 넘어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는 하루죠. 저는 사실 오늘 방송의 주제가 '정신과 의사인 나는 왜 방송을 하는가.'라는 뭐 뭐라 그럴까? 약간 셀럽도 아닌데 셀럽 티를 내고 있는 의사인 것처럼 방송 주제를 좀 잡긴 했는데, 어떤 상황 제가 이 주제를 정한 이유가 뭐였냐면요. 사실은 그 혹시 기사를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번 주죠. 이번 주 토요일 날 아는 형님 방송이 나갑니다. 거기에 제가 출연을 했고요. 녹화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녹화를 지난주에 했고,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여의스더 선생님이랑 같이 방송을 했고요. 김태훈 교수님이라고 이제 인지심리학자 분이랑, 그리고 여의스더 선생님, 그리고 저 이렇게 해서 정신건강 특집이라는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아는 형님 녹화를 마쳤고요. 이번 주 토요일 날 방송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아는 형님 끝에 예고편에 보면 이제 예고편이 나오거든요. 예고편이 나와서 아는 형님을 나가면서 이제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제가. 나는 왜 방송을 하고 있지?' 물론 섭외가 뭐 온 건 너무 감사한 일이죠. 너무 감사한 일이고, 저도 되게 좋은 경험을 많이 했고, 예능은 확실하게 어렵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제껏 교양을 주로 좀 많이 나갔던 터라 예능 경험은 그렇게 많지 않고, 아는 형님은 제가 예능에 나갔다 하더라도 대부분 상담하는 역할 이런 걸로 주로 나가서 제 본업하고 관련 있는 역할이었는데, 이번에 뭐 아는 형님이야 완전 이제 뭐랄까요, 생 예능이잖아요. 생 예능이다 보니까 제가 이거 뭐 내 역할이 맞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 물론 촬영은 재미나게 했습니다만, 그리고는 이제 비욘디 주제를 정하는데 '내가 왜 방송을 나가는지에 대한 거를 조금 돌아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 주제를 좀 부끄럽지만 잡았습니다. 뭐 제가 뭐 방송하는 사람도 아니고 셀럽도 아니고 뭐 그냥 일개 정신과 의사인데, 이런 주제를 잡는 것 자체가 약간 뭐랄까요? 어줍지 않다 할까? 이런 게 있지만, 그래도 뭐 여러분들께서 좀 혹시라도 궁금해해 주시면 전 너무 감사한 거라. 예. 그리고 그냥 요즘 그냥 가끔 주변에 방송하시는 분들, 아시는 분들이 좀 많아졌네.'라는 거를 스스로 좀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는 형님도 나가게 되면 이제 거기 있는 형님들이랑도 안면을 트게 되고,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혹시 여러분들 기사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제 결혼식이 하나 있었죠. 예. 조세호 씨 결혼식이 있어서 이제 거기도 이제 갔다 왔거든요. 갔다 왔는데 연예인분들이 정말 많이 오셨더라고요. 정말 연예인분들이 너무 많이 오셔서 정말 뭐 눈이 호강을 했는데, 그러면서도 뭐지? 나는 왜 여기에 앉아 있지?' 약간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오영도님께서 진짜 일찍 시간 딱 맞춰 가지고 오셔서 저와 PD님 인사를 해 주셨고요. 예. 유니님께서 유니님께서도 시간 맞춰서 오셔서 제가 좀 늦게 시작을 해서 제가 예전에 엘리베이터 고장 때문에 한동안 지각을 했던 터라 그런 거 말씀을 같이 해 주셨고요. 너무 항상 이렇게 관심 가져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한님께서도
한 주 모두 화팅하세요라고 인사해 주셨고요. 산나머님께서도 인사해 주셨고요. 어흥님께서도 들어오셨고 커피크림님 들어오셔서 또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변옥주님 요즘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셨고 커피크림님은 이온 그 숙녀 캠프죠. 서장훈 님이랑 같이 그러니까 저는 같이 출연하는 거 아니고 제 세션은 좀 따로 있습니다만 이온 숙녀 캠프라는 프로그램도 했고 최근에 그 뭐죠? 아이고야 정대세 씨 부부 무슨 이혼 뭐 최고의 이혼인가 뭐 이혼할 결심인가 이혼할 결심이죠. 이혼 최고의 이혼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긴 합니다만 이혼할 결심이라는 프로그램도 촬영한 지 좀 됐습니다. 촬영한 지 좀 됐는데 이제 그것도 방송을 최근에 나갔죠. 제가 정대세 씨 혼을 조금 내긴 했는데 그거는 방송상 편집이 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대세 씨 편만 든 거는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근데 방송은 어차피 그런 식으로 또 방송 어떤 뭐랄까 흐름에 맞춰가지고 또 편집이 되는 거라 뭐 그래도 뭐 아내분 혹은 고부 갈등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제가 뭐 틀린 얘기를 한 건 아니어서 방송상 나갈 때는 그래도 나쁘지 않게 나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지크님께서도 인사해 주셨고요. 그리고 소마님께서는 소마 배제크님으로 타이틀을 바꾸셨군요. 방송 노출이 많은 의사들의 사건 사고가 종종 있기에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주셨는데 저도 진짜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요즘 들어서 정말 그런 생각 더 많이 하고요. 방송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다면 제가 처음으로 방송을 나간 거는 2019년도입니다. 그러니까 한 5년 전이죠. 5년 전에 그때가 이제 제가 대학에 있다가 서울대에 있다가 나와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고 한 4개월 정도 좀 방황하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2019년도에요. 그래서 그 방황하던 시기에 제가 원래 암 전공을 했기 때문에 암 환자분들을 위한 토크 콘서트 같은 거를 갔었어요. 가서 이제 간단하게 코멘트하고 이제 거기 있는 분들하고 같이 말씀 나누고 하는데 마침 그때 KBS 1의 생로병사의 비밀이라는 프로그램에 PD님께서 계셔서 저한테 그 자리에서 섭외를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대학에 있을 때는 방송 나가는 게 좀 조심스럽거든요. 왜냐하면은 위에 교수님들도 많으시고 어찌됐건 제가 대학이라는 조직 안에 있다 보니까 제가 어떤 대외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조금 신경을 쓰고 또 김영란법 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또 좀 뭐라 그럴까요? 신경이 쓰이죠. 신경이 쓰입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대학 이제 나와야겠다 라고 마음 먹고 준비할 때라 그리고 방송은 막상 대학을 나온 다음에 이제 방송이 나갔죠. 그래서 2019년도에 암 생존자분들에 대한 어떤 부분에 있어가지고 제가 생로병사의 비밀이라는 프로그램 처음으로 나갔었습니다. 그게 제가 아마 공중파를 나간 첫 방송. 첫 방송을 그래도 KBS 1에서 시작했다 그러면은 그래도 뭐 저는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생로병사의 비밀이라는 프로그램이 그래도 어찌됐건 뭐 역사도 꽤 됐고 또 뭐랄까요 명예랄까요? 의사들이 나갈 수 있는 가장 명예로운 프로그램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고 보니 제가 이거 약간 자랑일 수도 있는데 자랑일 수도 있는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다 생로병사의 비밀을 출연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리고 저도 나갔으니까 그렇네요. 그러고 보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렇네요. 그래서 그 방송이 처음이었고 그게 저의 처음이자 마지막 KBS 1 방송입니다. 제가 지금 종편까지 뉴스 채널까지 지금 모든 방송을 다 나가봤거든요. 종편 MBN, 채널A, TV조선, YTN 다 나가봤고 EBS까지도 다 나가봤는데 모든 방송을 다 나가봤는데 KBS 1 방송은 처음이자 마지막이 이제 생로병사의 비밀입니다. 아마 제가 사건 사고를 치지 않는 한
KBS 원에 나갈 가능성은 없지 않을까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제가 그때는 아마 대학에 그래도 발을 담그던 시절에 이제 섭외가 들어온 거라 아마 생로병사의 비밀에서도 불러주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생로병사의 비밀이 아마 대학에 계신 의사 선생님들 아니면은 거의 나가기가 힘들 거예요. 예, 그래서 아마 앞으로도 나갈 일이 없지 않을까. KBS 원은. 그리고 나가서는 안 되죠. 제가 사건 사고 치면 안 되잖아요. 예. 그게 이제 첫 방송이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했던 방송이 개업을 하고 난 다음에, 예, 제가 개인 의원을 하고 나니까 시사보도 프로그램에서, 예, 시사보도 프로그램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아마 워낙 시사보도 프로그램이 급하게 촬영을 하고 급하게 방송을 내보내기 때문에 정말 타이트하게 촬영들을 하거든요. 거기 계신 분들이 뭐 실화탐사대나 뭐 그것이 알고 싶다는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는 편이고요. 뭐 궁금한 이야기 와이나 뭐 이런 데는 정말 급하게, 예, 그 주에 찍어서 그 주에 방송 나오고 막 이렇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뭐라 그럴까요? 소위 유명한 의사들이 잘 인터뷰를 안 해주는지, 하여튼 여튼 제가 개업을 하자마자 연락이 왔던 게 이제 그런 방송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실화탐사대를 아마 가장 먼저 찍었을 거예요. 실화탐사대를 찍고 그리고 우연찮게 그것이 알고 싶다를 나가게 됐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를 그래도 제가 가장 오래 촬영하고 있는 정신과 의사 중에 한 명이 아닐까? 가장 많이 나간 정신과 의사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어쨌든 그것이 알고 싶다가 시사교양 프로그램 중에서는 뭐라 그럴까요? 가장 예전부터, 옛날부터, 예, 그 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지점에 대해 가지고 콕 집어주는 그런 방송 이었고 지금도 그렇죠. 과거에는 뭐라 그럴까요? 사회 고발 프로그램 뭐 이런 느낌이 있었다면 최근에는 약간 범죄 프로그램으로 조금 바뀐 듯한 느낌이 있긴 합니다만, 그때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연락이 와서 사실은 방송을 원래는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것이 알고 싶다도. 제가 맨 처음에 이제 실화탐사대 촬영을 하고 그때 저도 이제 방송이란 걸 잘 모를 때라 이거 함부로 방송했다가는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방송은 안 나가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차에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때 당시에 작가님한테 제가 자문만 해드리고 방송은 안 나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작가님이 되게 의아한 듯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안 나가시려고 그러세요? 이렇게 하셔서 제가 어쨌든 제가 뭐 의학적인 측면에서 방송에 뭐라 그럴까요? 바람직한 방향으로, 예. 물론 제가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아주 훌륭한 의사라고 할 수는, 뭐 제가 뭐 최고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뭐 대학에서 공부도 오래 했고, 예, 나름대로 정신의학에 있어서는 저도 틀린 말 하는 의사는 아니라고 자부는 하는 편이라 방송에서 그래도 방송의 어떤 방향이, 예, 여러 뭐 시사 교양 프로그램에서의 어떤 방향이 정신의학이, 예, 정신의학적인 내용이 포함된 방송의 방향이 또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거는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의 입장에서 그래도 방송에 도움을 드리는 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자문만 해드릴게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좀 출연을 뭐 저를 설득을 하셔서 그러면은 나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을 처음 나갔고, 그게 계기가 돼서 그것이 알고 싶다는 꾸준하게 그래도 좀 나간 편이죠. 최근에 언제 나갔지? 최근에 그래도 한 3-4개월 전에 나간 게 마지막인 것 같긴 하네요. 그러고 보니까 최근에는 그래도 작가님들이 편하게 생각을 해주셔서 이런저런 자문 연락은 자주 받는 편이고요. 이런 시사교양 프로그램이 참 대단한 게 방송에 어떤 준비를 하더라도 이게 막상 방송에 나갈 만한 내용이 안 된다거나 혹은 그 당사자분들한테 좀 부담이 되실 것 같으면은 또 주제가 또 바뀌어요. 예. 그래서 방송에 안 나갔지만 자문을 해드린 것도 몇 개가 있고, 심지어 촬영을 다 끝내놓고 이제 뭐 방송금지 가처분 같은 것 때문에, 예, 못 나간 방송도 있었고,
한 개 정도는 통편집도 된 적도 있었던 것 같긴 하네요.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 통편집도 한 번 있었습니다. 예. 그래도 예 연락 오셔 가지고는 뭐 너무 감사하다고, 근데 이렇게 방송 분량 때문에 저희가 쪼끔 편집을 했다고 양해해 주셔 가지고 저는 그것이 알고 싶다 돈 벌려고 나가는 것도 아니고 어디까지나 어떤 시사 교양 프로그램의 방향이 좋았으면 하는 생각 때문에 나간 거라 전혀 아쉽거나 그러진 않죠. 여튼 오늘은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좀 해 보려고 합니다. 저 오늘은 슬라이드도 따로 준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넋두리. 예, 넋두리. 여러분들 그리고 중간에 그냥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저에 대한 궁금증도 상관없고요. 그냥 정신의학과 관련된 궁금증도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오늘은 여유 있게 조금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도 좀 나눠보고 그럴 생각입니다. 그렇게 시사교양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 여러 개 나갔죠. 그것이 알고 싶다, 궁금한 이야기 Y, 실화탐사대, PD수첩, 이렇게 다 나갔던 것 같습니다. 추정 60분은 없어요. 추정 60분 있나? 추정 60분도 왜 나간 것 같죠? 하여튼 그런 시사교양 프로그램들 계속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초반에 약간의 예능이 섞인 걸 나갔던 게, 이거 예능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던 게 이제 펭수죠. 펭수의 정신감정 이런 거 해가지고는 그것도 이제 초반, 아마 그것도 2020년 초반일 거예요 아마. 제가 개업하고 얼마 안 됐을 때 그것도 우연찮게 연결이 돼가지고 나가서 펭수를 옆에서 봤죠. 키가 엄청 크시더라고요. 그 안에 계신 분은 더 클 거예요. 그 탈도 엄청 크거든요. 근데 무엇보다 그 펭수의 털이 보들보들했던 게 기억에 남습니다. 정말 부드럽다고요, 털이. 여튼 어떻게 모발 관리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펭수 나가보고, 그리고는 계속 그냥 시사교양 방송만 했죠. 그리고 이제 연결된 게 KBS2의 스모킹건이 연결이 돼서 그것도 지금 꾸준하게 하고 있는 편인 것 같습니다. 초반부터. 지금은 정규 확정이 됐죠. KBS2에서 하는, 화요일날 아마 할 텐데, 아마 제가 지금 촬영해 놓은 것도 몇 개가 있어서 아마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쯤 방송이 나갈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거는 이제 주로 범죄 심리 관련된 내용이라, 사실 제가 이 법정신의학에 대해 가지고 연결이 돼서 방송을 꾸준하게 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를 하다 보니까 아마 연결이 돼서 스모킹건을 하게 됐고, 가끔 이제 스모킹건 작가님이나 PD님은 저한테 명예 프로파일러라도 하나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정신과 전체 학회가 있었어요. 지난주 주말에 전체 학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영국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 법정신의학을 하시는, 포렌식 사이키아트리라고 표현하거든요. 법의학이 포렌식 메디신인데 포렌식 사이키아트리라고 하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법무병원이죠. 이 교도소에 수감돼 계신 분들 중에 이제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분들이 이제 수감돼 있는 곳이 이제 법무병원이라고 우리나라에선 얘기를 하는데, 법무병원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이제 교도소 안에서 근무를 하시는 정신과 선생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지난주에 만나게 됐는데, 혹시라도 제가 좀 시간과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면은 그런 공부를 좀 추가로 해도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죠. 여자 선생님이신데 정말 당차시더라고요. 정말 당차시고, 아마 조만간 어쩌면은 그런 분들은 유퀴즈 이런 데 나오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훌륭하신 선생님이 한 분 계셔서 되게 최근에 감명을 받았다 할까요? 여튼 그렇게 돼서 범죄에 관련된 방송을 나가게 됐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예능을 좀 나가게 됐죠. 처음으로 이제 고정이 됐던 방송이,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MBN에서 했던 진상월드라는 방송이 있습니다. 김구라 님이랑 손수호 변호사님이랑 저랑 3명이서 MC를 맡았고, 요즘 CCTV나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 카메라로 찍는 게 워낙 많으니까요.
각 직군별로 뭐 택시기사든 뭐 식당이든 뭐 혹은 아나운서든 뭐 스튜어디스든 예, 여러 뭐 배달 기사분들이든 여러 직군에 계신 분들의 어떤 애환, 예, 그분들에게 갑질을 하려고 하는 진상 고객들, 손님들, 예, 그런 거에 대한 걸 다루는 고발 프로그램 같은 느낌이었죠. 아마 8회까지 하다가 파일럿이 끝나서 정규 편성이 됐으면 좀 더 그 방송을 오래 했을 텐데 그거는 정규가 안 되는 바람에 시청률도 나쁘지 않았어요. 한 2. 몇 프로가 꾸준히 나왔거든요. 근데 안 돼서 그거는 파일럿만 하고 끝났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고정으로 예능을 뭐 그래도 교양으로 편성되어 있는 방송이긴 했습니다. 그래도 고정으로 나갈 수 있었던 방송인 것 같기는 하네요. 그리고 이제 뭐 잠깐이지만 나갔던 게 나 혼자 산다랑 전지적 참견 시점이라는 MBC 프로그램 2개 다를 이제 이승엽 배우님이랑 그리고 전현무 씨랑 같이 촬영을 한 게 있었고 그거는 그냥 뭐 상담하는 내용이고 뭐 이렇게 뭐 고민 상담 같은 거 해주는 가벼운 내용이라 편하게 촬영을 했죠. 그리고 이제 이혼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갑자기 요즘 부부 상담 관련된 내용으로 많이 바뀌게 됐는데, 예, 이혼 쪽, 그 전에 이것도 있었구나. 아는 그 아빠하고 나오고, 예, 백일섭 선생님의 부녀지간에 대한 상담을 한 게 방송으로 나간 게 조금 그거는 내용도 저도 찍으면서도 참 좋다고 느꼈고, 방송도 실제로 잘 나갔던 것 같습니다. 예, 산너머님께서도 말씀해 주시네요. 아빠하고 나오고 나간 거. 예, 그리고 이제 이혼 방송들을 나가게 됐죠. 이혼 숙녀 캠프도 마찬가지고 요번에 정대세 씨 부부도 마찬가지고. 근데 사실은 상담 내용을 방송에서 보낸다는 것 자체가 참 의사 입장에서는 좀 조심스러워요. 예, 왜냐하면은 진료가 일단 아니고 의사 입장에서는 또 환자의 비밀 보장 뭐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막상 이렇게 방송에서 섭외가 올 때도 절대로 진료가 아니다. 네, 제가 하는 방송은 진료가 아닌 걸로 해달라. 그리고 그냥 개인적인 혹은 방송 때문에 하는 상담이라는 타이틀을 꼭 달아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방송에 나가서 진료라는 이름을 붙인 적은 없습니다. 예, 아마 제가 맨 처음에 그 실화탐사대, 그때 제가 약간의 그 진료 형태를 저도 그때는 잘 몰라서 실수는 아니죠. 뭐 그래도 뭐 법적인 걸 어기진 않았으니까요. 법적인 걸 어기지는 않았으니까요. 근데 이제 진료라는 형태를 방송에서 이건 좀 조심스러운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그때부터 해서 그 다음부터는 다 상담이라는 이름으로만 방송을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여기서 공개적으로 사과를 좀 했으면 하는 게 최근에 제가 그 책 냈잖아요. 네. 이러면서 또 간접 홍보해야죠. 쓸데없는 걱정으로 준비된 체력이 소진되었습니다. 라는 이름도 긴 책을 냈는데 그거 토크 콘서트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뭐 그때는 출판사랑 어떤 그 기업이랑 같이 했는데 거기 홍보하시는 분이 그 홍보 게시글에 제가 마치 서장훈 님과 그 전현무 님의 개인 주치인 것처럼 문구를 잘못 따셔 가지고요. 뭐 서장훈과 전현무 등 셀럽의 정신 주치의라는 타이틀로 홍보 문구를 짜셔 가지고 제가 그걸 몰랐어요. 저한테 그 컨펌을 받은 그 홍보물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최근에 제가 알게 돼서 사실 근데 이거 의료법 위반일 수 있거든요. 명예훼손일 수도 있고요. 제가 마치 서장훈 님과 전현무 님의 어떤 정신과 주치의인 것처럼 저한테 마치 진료를 보시는 것 같은 문구여서 이거는 사실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최근에 이제 게시글 다 지우고 그리고 서장훈 님과 전현무 님께는 제가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려서 이런 홍보 문구가 잘못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제가 방송이든 어디든 대외적으로
누구누구가 저한테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혹은 뭐 제가 누구 주치의입니다. 이런 얘기하면 안 되죠. 이거는 뭐 명예훼손일 수도 있고 의료법 위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제가 그런 거는 할 리도 없고요. 혹시라도 그런 걸 보신다 그러면 아 저거 홍보 문구 잘못 나왔구나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진료 관련된 뭐 구체적인 내용을 누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누가 저한테 뭐 진료를 오고 뭐 이런 얘기를 발설할 일도 없고 발설해서도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최근에 이벤트였네요. 그래서 사과를 구했는데 서장훈님이나 전현무님께서 흔쾌히 그냥 그냥 해프닝으로 이해를 해주셔서 해주셔서 그래도 감사하죠. 근데 이런 것들도 이제 조심하게 되는 영역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여튼 그래서 최근에는 이혼 방송도 나가게 됐고, 근데 막상 이혼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저는 진료를 올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사회에 저한테 오시는 여러 상담이나 진료를 오시는 분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현재 어떤 사회의 단면들을 보게 되는데 방송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송을 하는 것도 그런 걸 통해서 많이 배우게 돼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지금 특성들이 그리고 우리 특히 시사 교양을 할 땐 마찬가지죠. 예, 그것이 알고 싶다든 다양한 PD수첩이나 이런 방송들을 하게 되면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지금 현재의 문제들에 대한 자문들을 구하기 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지금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이런 문제점이 있구나, 사람들이 이런 거에 힘들어하는구나, 이런 고민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게 있고 그런 것들을 좀 보고 있는, 그러니까 그런 취지로 저도 방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방송을 하면서 생각하게 되는 내가 어떤 분들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지? 어떤 분들이 저한테 이런 방송을 하는 정신과 의사라는 혹은 방송을 하는 의사라는 생각을 가지게끔 해주셨지라는 걸 좀 돌아보게 됐는데요. 혹시 PD님 이거 그 슬라이드 좀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네. 비욘디에도 출연을 많이 하셨던 지금 이제 나이가 90이 되셨습니다. 해상도가 좀 높은 사진을 가져올 걸. 제가 이시영 박사님이시거든요. 이시영 교수님. 저는 이시영 교수님이라는 입이 좀 더 입에 붙습니다. 이시영 박사님이라고 보통 이시영 교수님은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오늘 이시영 교수님 오후 3시에 비욘디 나오신대요. 몰랐네요. 마침 근데 타이밍 좋게 제가 말씀드리는군요. 저한테 가장 어릴 때부터 영감을 많이 주셨던 정신과 교수님이십니다. 제가 아마 이시영 교수님이 쓰신 그 배짱으로 삽시다라는 그 책이 아마 초판이 1980년도일 거예요. 1980년도 초판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의 어떤 3세 정도를 제가 부모님이 가지고 계셔가지고 제가 저희 병원에도 갖다 놨거든요. 정말 초기 버전의 배짱으로 삽시다라는 책. 그게 지금 아직도 깨지지 않은 넌픽션 베스트셀러죠. 가장 많이 팔린,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린 넌픽션 도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깨지지 않은. 물론 소설 같은 거는 깨지죠. 근데 이제 넌픽션은 깨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이시원 박사님이고 제가 아마 고등학교 때 그 책을 읽었고 의과대학 시절에 이시영 박사님이 나온 방송을 봤었는데 그쵸. 1990년대, 2000년대 이시영 박사님이 방송 많이 하셨어요. 그때가 세기말적인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1999년에 지구가 멸망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 2000년대로 넘어갈 시점이 약간 새천년에 대한 그 사회적인 느낌이 있어서 그 시대적인 메시지를 많이 담으려고 했는데 그때 이시영 박사님이 방송 많이 하셨습니다. 그때가 제가 아마 고등학교 3학년 시절이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그렇네요. 그래서 그럼 대학교 때가 아니라 고3 때였나 보다. 고3 때 이시영 교수님이 의과대학 그 여자 선생님이죠. 의과대학에 다니고 있는 의대생과 같이 방송 나오신 게 있으세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의대생 분에게 그 의대생이 이제 이시영 박사님과 하루를 함께하는 그런 방송을 제가 본 기억이 나는데 이시영 박사님이 그 의대생한테 정신과 의사 해보면 참 좋다
하면서 정신과 의사를 권하셨던 방송을 보고 아, 저도 정신과 의사 해야 되겠다. 약간 그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때 당시에는 거의 뭐 백종원급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백종원 요번에 뭐 흑백 요리사도 나오시고 뭐 워낙 뭐랄까 요리계, 방송계에서의 대가시잖아요. 근데 이시영 박사님이 그때 당시에는 저한테는 백종원 선생님 같은 분이었죠. 그때 당시에 나왔던 그 의대생 여자 선생님이 무슨 과 했는지 나중에 이시영 박사님한테 여쭤봤었거든요. 제가 옛날에 그 방송 봤던 걸 여쭤보니까 이시영 교수님도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선생님 나중에 피부과 하셨다고 하시던데 여튼 그 방송을 봤던 제가 정신과 의사가 됐죠. 그리고 지금도 가끔 이렇게 만나 뵙고 인사드리는데 지금도 너무 뭐랄까요? 어르신, 그러니까 저보다 이렇게 연배 높으신 분께 드린 말씀은 아니지만 총기가 지금도 그 총기가 보통이 아니십니다. 사회적인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단면 혹은 우리 사회가 필요한 메시지를 항상 끊임없이 던지시는 분이시고 그렇게 해서 쓰신 책이 이제는 이시영 박사님 나이보다 많다고 하니까 90권이 넘는 책을 쓰신 거죠. 최근에도 이시영의 인생 수업인가? 뭐 이런 주제로 이제 책을 내셨더라고요. 항상 그렇게 시대적인 메시지를 던지시는 걸 보면서 저도 약간 그런 것들을 좀 따라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분은 아마 여러분들께서 모르실 겁니다. 예. 임재양 선생님이라고 외과 선생님이십니다. 외과 선생님이시고 대구에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본 병원 중에 가장 예쁜 병원을 하시는 선생님이신데요. 대구 시내 중심가에 한옥집이 있습니다. 한옥집이 병원입니다. 예. 임재양 외과라는 병원을 하시고 계신 선생님이신데 저한테는 대학 시절 때부터 순간 울컥하네요. 옛날 생각나서. 대학 시절 때부터 저한테 많은 영감을 주신 선생님이십니다. 제가 의과대학 시절에 소셜 스쿨이라는 그 교내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뭐랄까요? 사회적인 명사들을 불러서 의대생들에게 강의를 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학생 담당을 했고 그때 이제 그 외부 연자들을 연결시켜주는 어떻게 보면 소셜 스쿨, 그러니까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의 소셜 스쿨의 교장 같은 역할을 임지양 선생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의사가 단순하게 진료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거를 끊임없이 저한테 말씀을 많이 해주셨던 선생님이시고 최근에 제가 연락을 못 드렸네요. 오늘 문자라도 드려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임장 선생님을 통해 가지고 뭐 다양한 분들을 이제 의과대학으로 모셔가지고 강의를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분이 홍익원 선생님. 홍익원 선생님 그 중에 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의과대학 때 홍익원 선생님을 먼 발치에서 뵀죠. 그때는 제가 의과대학 본과 1학년이어서 본과 1학년이어서 그때는 제가 소셜스쿨을 맡을 때가 아니었어요. 딱 맡기 1년 전. 그래서 제가 본과 1학년 때 홍해걸 선생님께서 경북대 오셔가지고 의과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한번 하셨었죠. 그리고 그때 제가 알게 된 게 홍해걸 선생님의 의과대학 시절의 별명, 뭐 혹시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초등학생이든 뭐 의과대학을 다니는 대학생이든 사람 이름을 가지고 별명을 지을 때는 사람 이름이 가장 좋죠. 그래서 해골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계시다는 걸 그때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때는 이제 유닛 맞추셨어요. 유닛님 맞추셨네요. 홍혜건 선생님이 그때는 기자셨고 그때 당시가 언제였냐면은 의학분업 사태 직후였습니다. 의학분업이 터진 게 2000년에 터졌어요. 2000년에 터졌고 제가 이제 의과대학을 재수해서 들어가서 01학번으로 들어갔었는데 이제 의학분업 사태를 경험하면서 의사들이 이제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좀 많이 바뀌었죠. 의사들도 많이 바뀌었고 사회에서도 이제 의사에 대해 가지고 바라보는 시선이 많이 바뀌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아마 홍해걸 선생님이 그때 당시에는 중앙일보 기자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학분업 사태를 이렇게 우리 사회가 경험하면서
의사가 사회적인 부분에서 이제 같이 어떤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어떻게 보면 최전선에 쓰셨던 게 홍익원 선생님이셨고, 그때 당시에 많은 뭐라 그럴까요? 토론 프로그램도 많이 나오셨죠. 그래서 홍익원 선생님께서 하셨던 어떤 사회적인 역할, 그리고 지금은 물론 이 비욘디라는 뭐 엄청 대단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고 맡고 계시고 지금도 꾸준하게 방송 활동을 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제가 의사가 진료도 중요하지만 진료 외적으로 해야 되는 역할들이 있구나에 대한 걸, 예, 이시영 박사님 다음으로 알게 됐던 게 홍익원 선생님이었습니다. 물론 정신과 의사는 아니시지만. 근데 비슷한 분이 또 있으셨죠. 예. 이분들은 아마 많은 분들께서 얼굴 보시면 아실 것 같기는 합니다. 박경철 선생님. 최근에는 이제 방송을 많이 안 하시는데, 제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소셜스쿨을 제가 담당하고 있을 때 처음으로 모셨던 분이 박경철 선생님이었습니다. 시골 의사의 행복한 동행인가? 그 책이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러니까 2003년도겠네요. 네, 2003년도, 4년도? 이때 박경철 선생님을 모셨고, 물론 뭐, 그때 당시에 이제 주식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 이후로는 뭐라 그럴까요? 우리 사회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다양한 메시지를 던져주셨죠. 예. 여튼. 이분은 김병우 선생님. 예, 김병우 선생님이라고 방송도 많이 하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까지 뵌 적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뵌 적은 없지만, 예, 김병우 선생님도 이제 뭐 아침마당이나, 예, 그리고 부부 상담 뭐 이런 거 많이 나오시잖아요. 그리고 동치미 거기도 많이 나오시고 비욘디도 몇 차례 나오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뭔가 이렇게 진료랑은 다른 영역에서 이렇게 어떤 상담과 관련된 부분들을 방송에서 하실 수 있구나라는 거를 제가 어떻게 보면 배울 수 있었던, 예, 선생님이셨고, 그럼 이분 정신과 의사는 아니시지만 문화심리학자시고 지금은 교수를 그만두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훈 교수님. 예. 김정훈 교수님이 사실 약간의 그 롤모델 같은 분이세요. 예. 예전에 KBS 그 교양방송 중에서 명작 스캔들이라는 그 뭐랄까요? 음악이나 미술 작품에 대한 방송이 있었는데 김정은 교수님이 거기 MC이셨거든요. 예. 조영남 선생님이랑 같이 방송 같이 하셨던, 예, 거였는데 그 방송 제가 정말 좋아했어서, 예, 저런 방송의 MC를 어떤 전문가로서 맡을 수 있다 그러면 정말 행운이겠다, 행복하겠다 생각을 했고, 김정은 교수님도 가끔 방송 계속 하고 계시죠. 근데 아마 여러 가지 뭐랄까요, 이 김정은 교수님의 특징이 외국에서 다양한 경험들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걸 방송으로 풀어내시고, 또 본인이 또 다양한 경험들을 하시고 난 다음에 또 방송으로 풀어내시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이시죠. 저도 언젠가 나이가 좀 더 들어서 그런 식으로 어떤 사회적인 역할을 좀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슬라이드 이제 내려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뭐 제가 그 다음에 많은 영향을 받았던 게 뭐 한민병 선생님. 네. 한민병 선생님 참 대단하시죠, 정말. 비욘디 많이 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정신과 정신과 의사분 중에서는 빼놓을 수 없죠. 예. 그 오은현 선생님. 오은현 선생님도 제가 실제로 뵌 적은 없지만, 예, 뵌 적은 뭐 학교에서 그냥 먼발치에서 뵌 적은 없고, 저랑 뭐 제가 뭐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건 전혀 아닙니다만, 오은현 선생님은 정말 대단하시죠. 정말 대단하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은현 선생님도 방송을 하신 지가 이제 한 13, 14년 되지 않을까요? 예,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부터 방송을 꾸준하게 하셨으니까요. 제가 그것이 알고 싶다를 꾸준하게 하게 된 계기가 사실은 오은현 선생님 때문이기는 합니다. 오은현 선생님도 지금이야 뭐 정말 많은 방송들을 하시지만, 그 전까지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라는 프로그램을 아마 꾸준하게 하셨을 거예요. 그게 막 출연료도 얼마 주지 않았을 텐데, 분명히 출연료가 없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어떤 사회적으로 메시지를 꾸준하게 던지려고 하는 의사가
단시간 내에 유명해지는 건 쉽지 않거든요. 뭐 가능하지도 않죠. 근데 오은영 선생님 보면서 어떤 한 분야에 대한 거를 꾸준하게 방송을 통해서 했을 때 그때서야 이제 어느 정도의 어떤 길이 열리게 되고 기회가 오겠구나라는 거를 오은영 선생님을 보면서 경험을 했거든요, 저는. 그래서 시사교양 프로그램 뭐 사실 그게 저한테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뭐 급하게 연락 와서 급하게 촬영하고 뭐 급하게 방송 나가고 어떤 분들은 "그럼 방송 왜 나가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가끔은 있는데 예. 꾸준하게 계속 하고 있는 게 사실은 그런 걸 하다 보면은 또 어떤 가능성이 열리지 않을까에 대한 것도 같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생각을 해 보면 결국에는 '제가 왜 방송을 할까? 정신과 의사지만 제가 왜 방송을 하고 있을까?'를 생각할 때 어떤 사회적인 역할에 대한 부분들 때문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진료를 하는 거 역시도 사회적으로 중요한 영역이죠.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소의가 있고 의사 작은 의사가 있고 중의, 중간 의사가 있고 예, 대의, 뭐 어떤 대단한 의사가 있다고 할 때 소의는 순수하게 병만 고치는 의사, 예, 질병만 고치는 의사가 소의고 중의는 이제 사람을 고치는 의사. 사실 정신과 의사로서 저는 중의 정도는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제가 진료를 하면서도 환자분들이 오셨을 때 병만 바라보지 않고 그 사람을 보려고 노력을 하니까요. 근데 대의가 되려면 그 사회를 고치는 의사가 대의라고 생각을 할 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뭐 이시영 교수님이나 예, 뭐 오은영 선생님이나 예, 그리고 뭐 한문병 선생님도 마찬가지죠. 홍익원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뭐 요번에 아는 형님 같이 찍었던 여의서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회적인 메시지를 끊임없이 던지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박경철 선생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대의를 뭐 아직까지 저는 아직까지는 그분들에 비하면 뭐 햇병아리 같은 예, 작은 의사입니다만 그런 걸 꿈꾸고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임지영 선생님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임지영 선생님 연락드려야겠네요. 예.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할 생각이고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저 스스로도 많이 발전하는 거 저도 성숙하는 것 같아요. 방송을 하면서 저도 좀 많이 돌아보게 되고 또 사실 방송을 하시다가 뭐 이런저런 연류에 휘말리셔서 또 방송을 안 하시게 되거나 못 하시게 되거나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들도 저도 이제 조심을 하려고 하고 반면교사 삼으려고 하고 저 스스로도 그러면서 끊임없이 예, 돌아보고 근데 뭐 저라고 뭐 털어서 먼지 안 나올 수는 없지 않을까요? 아마 제가 좀 더 유명해지면 뭐 이런저런 구설수들도 제가 원튼 원치 않든 제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조심을 해도 생길지도 모른다는 생각들은 합니다. 근데 그럴 때 또 한편으로는 제가 생각하는 건 그런 논란이 있어도 버텨내야지, 살아내야지 그런 거를 조금 또 한편으로는 필요하지 않나? 이런 것도 좀 생각하게 되는 것 같네요. 방송을 통해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여러 가지 기사를 통해서 사실 요번에 아는 형님 나갔던 것도 기사 제목을 보니까 뭐 최근에 논란이 있는 한 방송인 분을 연결지어 가지고 기사가 나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비욘드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논란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실수할 수 있죠. 그게 때로는 그 어떤 사회적인 정도를 벗어나는 실수를 혹은 잘못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있고 뭐 그거는 뭐 사람이니까 또 혹은 뭐 우리가 뭐 그걸 당연시 여길 수는 없지만 그런 어떤 잘못과 실수가 있을 때 그 잘못과 실수를 책임지고 살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살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 있을 때 혹 본인 혼자서 견디기 버겁다면 예,
본인 혼자서 견뎌내기가 힘들다고 느낀다면, 그리고 그렇게 느낄 때 또 우리 사회가 설령 잘못이나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그런 분들, 그런 사람들이 살아낼 수 있게 어떤 받쳐주는 사회적인 시스템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혹 그런 상황에서 정말 정신적으로 힘들다면 꼭 정신과 진료에 대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 최근에 요즘 많이 생각을 하는 게, 우리 사회에서 명망 있으신 분들이, 예, 알려져 있으신 분들이, 유명하신 분들이, 예,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일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정치인이든 방송인이든, 예, 뭐 그 어떤 상황에서라도 우리는 살아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살아낼 수 있도록 뭐 가끔 저도 이제 댓글이나 이런 거에 공격을 받을 때가 있는데, 예, 그래도 우리 사회가 사람들이 살아낼 수 있도록 어떤 시스템은 갖춰져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하고, 여러분들께서도 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 누군가에 대한 그 인간적인 비난이 너무 지나칠 때, 아,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목소리를 좀 같이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게 제가 아마 방송을 하고 있는, 예, 이유 중에 저도 하나라고, 하나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설령 제가 뭐 어떤 구설수에 오를 수 있죠. 제가 실수를 할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 누군가가 저한테 막 돌을 던지는 상황들이 될 수도 있죠. 그때 제가 그래도 꿋꿋하게 할 수 있는 역할이라 그러면은 살아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또 하나의 메시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방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참 이렇게 비욘디를 이제 한 지도 한 3년 정도 돼 가는 것 같습니다. 처음 비욘디 시작한 게 한 3년 전인 것 같거든요. 그때도 개업 갓 했을 때 아마 제가 방송을 시작했던 것 같은데, 비욘디 통해서 3년이 넘었을 수도 있겠다. 처음 나온 게. 처음 나온 게 아마 제가 무슨 국회의원 분이랑 같이 그 암 경험자분들에 대한 어떤 정책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걸로 비욘디 처음 나왔었거든요. 아, 그게 한 4년 전이네요. 그럼 4년 더 됐나? 하여튼. 근데 이 제가 월요일 아침마다 하고 있는 게 지금은 한 3년 정도 돼가는, 2년? 2년이 좀 넘은 것 같네요. 예. 제가 얼마 전에 자료를 찾다 보니까 제가 3년부터 2003년? 네. 이때부터 PPT 자료가 있더라고요, 비욘디에. 그러니까 한 2년 정도, 2년, 2003, 2002년인가? 2022년인가? 2022년, 2021년이래요. 그러니까 3년 정도 됐겠네요. 2021년부터, 2021년, 네, 그때부터, 신상진 전 의원님과 제가 2021년 10월에 했고, 그리고 비욘디가 연결이 돼서 2022년부터 제가 아마 월요일 아침마다 하고 있는 것 같네요. 하고 있는데, 할 때마다 뭐 지금 댓글 달아주시는 많은 분들께서 응원해 주시고 또 조언해 주시고, 때로는 제가 조금 이렇게 과할 때 따끔하게 지적도 해 주셔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 같고, 앞으로도 할 수 있게끔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질문 주신 거 몇 개만 좀 보고 갈게요. 클로에님께서는 PTSD 꼭 치료를 받아야 할까요? 사고 나서 좀 불안한데 어느 정도면 정신과를 가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셨는데, 애매하시면 한번 가셔가지고 상담 정도 받아보시는 거는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트라우마는 우리 안쪽에 약간 남습니다. 요번에 아는 형님 갔어도 제가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 지난번에 제가 말씀 한번 드렸죠. 제가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마음 안에 있다가도 불쑥불쑥 올라오는 게 트라우마입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어떤 트라우마가 있고 이거를 어떻게 안고 가야 되는지, 없어지지 않거든요, 트라우마는. 결국엔 내가 한평생 안고 가야 되는 건데, 거기에 영향을 덜 받으려면, 그리고 트라우마 이후에 그게 우리 삶의 성장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꼭 트라우마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만 있는 게 아니고 외상 후 성장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뭐 질환이 아니라 내 삶에서 가져가야 될 하나의 동반자적인 아픔,
가져가려고 그러면은 진료가 도움이 되실 수 있죠. 오타마는 댓글님께서 SSN을 통해서 별로 알고 싶지 않은 이용 과정을 폭로하는 분들의 심리를 어떻게 보세요? 내 편 들어줘. 뭐 그런 건가요? 라고 하셨는데. 아, 이거 뭐 제 심리랑 마찬가지. 제가 방송하는 심리 중에서 큰 거 하나 빼먹을 뻔했네요. 관종이죠. 저도 관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아픔까지도 방송 나와서 떠들 수 있는 거는 죄송하지만 관종이죠. 그리고 그게 결국에는 날 좀 봐줘. 내 얘기 좀 들어줘. 내 편 좀 들어줘. 그런 거 아닐까요? 근데 때로는 그런 게 너무 많아지면 이제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대중의 입장에서는 좀 시끄럽죠. 좀 안 들렸으면 좋겠는데, 좀 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또 그게 또 우리 사회가 또 지금 나아가고 있는 방향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전에는 사실 이런 얘기 하기가 쉽지 않았잖아요. 근데 방송 나와서 이제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어려움 혹은 구설수 이런 것들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걸 보면, 근데 그게 방송에서 언급되지 않을 때 또 한편으로는 또 부작용이 그 물밑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끙끙 앓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사실 이혼 과정이라는 게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은 남성 위주적인 측면, 가부장적인 측면들이 좀 남아 있었다면 이게 방송에서 언급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래도 남녀가 똑같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회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또 한편으로는 합니다. 네. 장단점이 있는 거죠. 철기님께서는 제가 얼굴 통증 때문에 신경안정제와 수면 유도제를 복용 중인데요. 아침 시간이 가장 힘듭니다. 아침 시간이 너무 우울한데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통증에서도 정신과적인 약물들을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통증 때문에 정신적인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통증에 대한 민감성이 커져요. 그리고 우리가 우울증이 있으면 통증에 더 민감해집니다. 막 온 데가 다 아파요. 스트레스성 두통, 신경성 신체 증상 같은 것들이 흔하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약물을 사용하는데, 다만 제가 염려되는 거는 신경안정제와 수면유도제, 이거는 두 개 다 이제 의존성이 있는 약물이죠. 그리고 통증에서 쓰는 진통제 역시도 의존성이 있는 약물들이 많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 철기님께서 이런 의존성이 있는 약물들을 사용을 계속 하고 계실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의 우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진통제도 마찬가지고 신경안정제도 그렇고 수면유도제도 그렇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증상, 이렇게 통증이 됐던 불안이 됐던 우울이 됐던 이거를 근본적인 부분을 치료해주는 약이 아닙니다. 소염 진통제도 마찬가지죠. 마약성 진통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일시적인 증상만 해결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약물은 조금 사용을 하더라도 꼭 필요할 때만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고, 꼭 이렇게 그 뭐랄까 그 질환 자체를 치료할 수 있는 약, 근본적인 부분을 같이 치료할 수 있는 약을 병용해서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통증에 있어서는 신경통 계열의 약들이 좀 있거든요. 뭐 저보다 이제 마취 통증이 약거나 내과 선생님께서 더 잘하실 텐데, 그런 약물을 같이 병용을 하시고, 정신과적으로도 이제 우울증 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도움이 분명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약들을 같이 병용을 하면서 이제 의존성이 있는 약들도 필요할 때 쓰고, 괜찮을 땐 또 조금 줄이거나 안 쓰셨으면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피디님께서 저한테 질문을 계속 던져주시는 건 조금 더 시간을 써도 된다는 이야기인 것 같아서 올려주신 것까지만 할게요. 방금 적어주시던 것까지도 다 하겠습니다. 봄날님께서는 저는 불안장애 때문에 약을 먹고 있는데 고쳐질 수 있을까요? 저는 67살? 67세? 저 이런 걸 항상 못해요. 숫자 약하고, 제가 이과인데 왜 숫자 약할까요? 이건 문과인가? 문과일 수도 있겠네요. 혼자 살고 있고요. 라고 하셨는데, 불안장애는 우리가 다 가져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국민 그 정신건강 역학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아마 5년에 한 번씩 전국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그 발병률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는 이제 전국민 조사거든요. 그걸 이제
랜덤 샘플링으로 이제 조사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항상 높게 나오는 게 불안장애입니다. 약 한 우리나라 사람 중에 한 4분의 1 정도가 불안장애를 경험하는 걸로 일생 중에 경험하는 걸로 돼 있고, 근데 다만 이런 검사를 할 때면 항상 있어도 내가 불안장애가 있어도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는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외국 기준에는 불안장애 발병률을 거의 뭐 40에서 50%까지도 보니까요. 우리나라도 아마 그럴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봄날님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안이란 그냥 한평생 가끔은 왔다가 나가기도 했다가 다시 집에 들어오기도 하는 그런, 뭐 불청객이라면 불청객이고, 뭐 아픈 손가락이면 아픈 손가락이고, 그런 걸로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완치라기보다는 내가 조절해 가면서 살아가고, 좀 괜찮을 때는 또 괜찮게 살다가 또 스트레스 받으면은 불안장애 다시 올라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약도 그러면 이제 먹을 때는 좀 열심히 먹다가 좀 좋아지면 줄였다가 좀 끊기도 했다가 다시 힘들면 다시 먹기도 했다가, 그런 식으로 좀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리건희님께서는 30대 초반이고 면접 발표를 할 때, 면접이나 발표를 할 때 문장을 완성해서 말하는 게 힘들고 말을 더듬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하셨는데, 제일 좋을 때는 그런 겁니다. 시작을 할 때 제가 떨립니다.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아는 형님 할 때도 무슨 강연하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예고편 보면 나옵니다. 예고편 보면은 제가 쫄려요 라고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 게 예고편에도 나갔는데, 그게 먼저 제가 밑밥을 까는 거거든요. 제가 긴장했습니다. 제가 지금 많이 떨립니다. 제가 지금 많이 불안합니다. 라는 거를 미리 이렇게 던져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좀 마음의 부담이 덜죠. 그 한마디 했다 그래가지고 점수가 얼마나 깎이겠어요. 오히려 솔직하네 라고 봐주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고요. 혹은 약간 몸의 긴장을 줄여주는 약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인데놀이라는 되게 오래된 약이거든요. 되게 가격도 쌉니다. 천식이나 뭐 저혈압이 있지 않으면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약이어서 가정의학과나 내과, 정신과 가셔가지고 무대공포증에서 쓰는 약이기도 하거든요. 너무 긴장하는 것 때문에 좀 줄여주는 약 좀 쓰고 싶어요 라고 하시면 그런 약들은 쓰셔도 좀 안전하게 쓸 수 있고 집중력이 떨어지지 않아서요. 그리고 저도 뭐 방송할 때 가끔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권태원님께서는 졸로푸트 50mg 복용 중인데, 이분까지만 하고 마무리하죠. 졸로푸트를 50mg 복용 중인데 원래 25에서 시작해서 50mg로 올라갔는데 50mg 많은 용량인가요? 그리고 50mg도 천천히 단약해야 하나요? 라고 하셨는데, 졸로푸트는 설트랄린이라는 성분의 약이고 오리지널 상품명이 졸로푸트입니다. 화이자에서 나왔고 지금 뭐 카피가 풀려가지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졸로푸트 판권 넘긴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은 우리나라 제약회사에서 아마 카피라이트를 가지고 판매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상당히 안전한 우울증 약 계열이고요. 50mg면은 그렇게 높은 용량이 아닙니다. 25mg짜리는 우리나라 밖에는 없을 겁니다. 아마 미국에는 25mg짜리 약이 안 그러니까 생산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저용량을 많이 사용하는 편이라 25mg을 뭐 판매가 되고요. 아마 졸로푸트가 25mg짜리가 없을걸요. 아마 50mg짜리 아마 반으로 잘라 드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0mg 쓰셨는데 50mg이 저용량의 정량이고요. 보통 100mg까지 올립니다. 뭐 200mg까지도 사용하는 약이기 때문에 딱히, 물론 이제 세로토닌 계열의 우울증 약이 안 맞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세로토닌 계열, 그 SSRI라는 세로토닌 계열의 우울증 약을 남발하는 건 절대로 좋지 않습니다. 뭐 이거를 우울하면 다 이 약 편하게 쓸 수 있어라고 가면은 그건 아주 위험하고요. 안 맞으신 분들이 분명히 있으세요.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졸로푸트, 렉사프로, 프로작 이런 약들이 세로토닌 계열의 우울증 약인데요. 안 맞으신 분들은 먹으면 처집니다. 졸리기도 하고, 때로는 감정 기복이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가슴이 먹먹한 것처럼 아무런 감정이 안 느끼신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조증으로 뜨시는 분들도 있어서 세로토닌 계열의 우울증 약을 그냥 남발하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다만 불안장애가 있다거나 우울 증상이 있을 때 맞으시는 분들이라 그러면은 지금 용량은 그렇게 높은 용량 아닙니다. 그리고 50mg은 저는 이제 서서히 약을 줄여서 끊는 편입니다만,
50mg은 바로 뭐 단약을 해도 괜찮은 용량이기는 합니다. 그래도 저는 뭐 줄여서 서서히 줄이는 거를 선호하는 편이라, 그러니까 아마 의사 선생님들에 따라서 약간 선호 차이일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저는 천천히 단약하셨으면 좋겠고, 많은 용량은 아닙니다. 증상이 좋아지시면 좀 줄여서 쓰시다가, 좀 다시 힘들어지시면 좀 섞어서 쓰시다가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유, 제가 오늘은 좀 이야기가 길어져가지고 11시가 훨씬 넘어져 버렸네요. 항상 PD님, 비욘디 PD님께서 고생 많이 하고 계셔서 응원 좀 많이 해주시고요. 응원 많이 해주시고, 그래도 이렇게 뭐 좋아요나 구독, 알림 설정이라 그러나요? 알람 설정인가요? 이런 거 해주시는 게 다 PD님들한테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또 PD님들한테 응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하고 또 이렇게 말씀 나누게 돼서 뭐 저는 항상 너무 행복하고, 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말씀 나눴으면 좋겠고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그냥 혼자서 이렇게 떠드는 식으로 했는데, 앞으로는 그냥 뭐 이렇게 PPT 없이 이야기를 좀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PPT가 있으니까 자꾸 제가 이렇게 오늘도 그냥 저 혼자 떠들긴 했습니다만 여러분들하고 대화 나누지 못해서, 다음부터는 그냥 주제만 가져오고 여러분들하고 약간 토론하고 대화 나누듯이 또 방송을 좀 해봤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11시가 훌쩍 넘어버렸는데 1시간 넘는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날 10시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정신과 의사 이광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